세계 역사에는 강대국들이 야심차게 추진했다가 끝내 좌절한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결과를 내지 못한 채 중단된 사례들은 오히려 그 나라의 약점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과 유럽, 중국조차 실패했던 프로젝트를 한국이 마침내 성공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프로젝트는 바로 초고난도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입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강대국들은 앞다투어 신기술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과 인재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는 중도에 포기하고 앞으로 50년 안에는 불가능하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축적해온 연구와 산업 경험, 그리고 도전 정신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던 벽을 뚫어낸 것입니다. 작은 나라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끝없는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역사가 오늘의 성과를 만든 셈입니다. 세계 언론은 강대국들이 놓친 기회를 한국이 잡았다라며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대국들이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집중과 끈기입니다. 강대국들은 여러 분야에 동시에 자원을 분산 투자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하나의 목표에 몰아넣고 긴 시간 동안 끈질기게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한국 특유의 위기 극복 DNA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불가능해도 끝까지 해낸다는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자산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 구조입니다. 한국은 기업과 정부, 연구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움직였습니다. 정부는 정책적 지원과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했고 민간 기업들은 과감한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연구진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실험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삼각 협력이 결국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경험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외환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까지. 그러나 그때마다 한국은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대국들이 손을 떼고 나간 자리에서 한국은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미래 산업의 개척자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특히 신흥국들에게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작은 나라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강대국이 놓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전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기술의 상용화, 국제 협력, 그리고 더 큰 시장 개척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이번 성과는 분명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이정표입니다. 강대국들이 실패한 자리에 한국이 성공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뉴스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한국이 이제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따라오게 만드는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어디까지 도약할 수 있을까요? 세계는 이미 한국의 다음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성공을 거두자 전 세계 언론은 일제히 이 소식을 주요 헤드라인으로 다뤘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유력 언론들은 한국이 21세기의 기술 패권을 새롭게 정의했다라고 평가했고,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은 이제 한국이 새로운 길잡이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점은 강대국들의 당혹감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보유한 미국, 유럽, 중국이 모두 실패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단언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이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돌파구가 세계 시장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위협할 수 있다라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기술 동맹을 통해 한국을 자기 편에 두려는 계산이 깔린 발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신흥국들의 환호입니다. 그동안 강대국들의 기술 지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신흥국들은 한국의 성공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강대국만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처럼 중견국도 도전과 끈기로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다. 이 메시지는 전 세계 개발도상국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강대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계 시장의 재편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은 단순한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한국과의 협력을 타진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본사 전략을 바꾸어 한국에 연구거점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기술 허브로 부상하면서 자본과 인재가 한국으로 몰려드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공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국제 협력 구도의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미국, 유럽, 중국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술 협력이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만 새로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한국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국가 브랜드 가치 상승입니다. 한국은 이미 K-팝, K-드라마 같은 문화 콘텐츠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성과로 한국은 기술과 혁신의 상징이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얻게 되었습니다. 문화와 기술 두 가지 축이 결합하면서 한국의 국가 브랜드는 전례 없는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셋째, 미래 세대에 주는 자신감입니다. 한국의 젊은 세대는 종종 우리는 작은 나라에 불과하다라는 자격지심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과는 그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작은 나라여도 강대국이 못한 일을 해낼 수 있다. 이 자부심은 앞으로 더 많은 도전과 혁신을 낳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물론 도전도 남아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한국의 독주를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습니다. 이미 경쟁국들은 새로운 전략을 내놓고 있고 한국의 성과를 따라잡기 위한 국제적 연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성과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국제적 협력 강화를 통해 우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한 나라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가 다시 한국을 바라보게 된 순간이자 앞으로의 국제 질서를 새롭게 짜는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은 이 성공을 일시적 성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세계 무대의 주인공으로 도약할 것인가?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이 앞으로 이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세계 경제와 정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강대국조차 실패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소식은 단순한 기술 뉴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질서의 균형을 바꾸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제 한국을 더 이상 작은 나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주역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리고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변화는 세계 경제 권력의 이동입니다. 기존의 질서는 미국과 유럽,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성공을 거두면서 글로벌 기업과 국가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필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특정 강대국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제협상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크게 높여줍니다. 과거에는 강대국이 말하면 따라가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산업 생태계의 재편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기술은 단순히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의 시작점입니다. 전 세계 에너지 기업, 자동차 회사, ICT 기업들이 한국을 향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미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대기업들이 한국에 연구 거점을 세우고 현지 스타트업과 협력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신흥국들의 선택입니다. 오랫동안 강대국의 기술 지배에 의존해온 신흥국들은 한국의 사례에서 강력한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강대국이 아니어도 길은 있다. 이들은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협력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게 새로운 외교적,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도 등장했습니다. 첫째, 강대국들의 견제입니다. 한국의 성공이 곧 그들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일부 국가는 한국 기술에 대한 규제나 견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둘째, 내부 갈등입니다. 성공 이후 찾아오는 자만심과 정치적 대립은 한국의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부가 흔들리면 외부의 기회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기술의 상용화 문제입니다. 연구에서 성공했다고 해도 실제 산업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장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여기서 속도를 잃는다면 성과는 반짝 효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지속적인 혁신입니다.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기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산업, 차세대 에너지 등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입니다. 강대국의 견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나라들과 손잡아야 합니다. 한국의 성공은 혼자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른 나라와 나누는 협력 모델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인재와 교육입니다. 모든 성과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 글로벌 인재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세대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은 신뢰 유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세계의 신뢰를 얻은 이유는 위기 속에서도 약속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를 잃는 순간 모든 기회는 사라집니다. 정직한 협력, 투명한 정책, 예측 가능한 제도는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성공을 넘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드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을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순간 역사의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깁니다. 과연 한국은 이 기회를 일시적 성과로 끝낼까요? 아니면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까요? 세계는 지금 한국의 다음 선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끝내 성공을 거둔 직후 세계는 환호와 충격에 동시에 휩싸였습니다. 신흥국들은 한국을 새로운 모델로 바라보며 협력을 제안했지만 기존의 강대국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장, 그들의 영향력이 한국의 부상으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강대국들의 반격은 빠르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반격은 규제의 칼날이었습니다. 일부 국가는 한국의 기술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첨단 부품 수출을 제한하거나 한국 기업에 불리한 조건을 붙인 자유무역 협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는 공정 경쟁을 내세웠지만 속내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독주를 막겠다는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 반격은 기술 탈취 시도였습니다. 한국이 성공시킨 기술은 전 세계가 탐낼 만한 혁신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연구소들이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접근했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흡수하려는 움직임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 보안과 지적재산권 보호라는 새로운 전쟁에 직면했습니다. 성공은 곧 표적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반격은 동맹 압박이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라는 말 속에는 한국의 기술을 자국 진영 안에 묶어두려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압박을 가하며 한국이 자신들의 편에 서도록 만들려 했습니다. 한국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외교를 해왔지만 이번 성공은 그 균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반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철저한 기술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과 제도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연구개발 단계부터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글로벌 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핵심 기술을 잃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다변화된 외교 전략이 요구됩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느 한쪽에 매이지 않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신흥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강대국의 압박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한국의 성과는 이미 많은 나라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과 손잡는 것은 한국의 힘을 배가시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셋째, 내부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외부의 압박은 내부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정치적 갈등, 사회적 분열이 심화되면 한국의 성과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민적 자부심을 단결의 힘으로 바꾸고 우리의 성과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합니다. 강대국들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고 한국은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증명합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금모으기로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팬데믹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한국은 다시 한번 반격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세계는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흔들린다면 강대국들은 다시 주도권을 쥘 것이고 한국이 굳건히 버틴다면 세계 질서는 또 한 번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한국은 강대국의 반격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대국의 울타리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까요? 답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번 시험대가 한국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순간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강대국들이 실패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끝내 성공하면서 세계는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어지는 강대국들의 반격과 압박 속에서 한국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클라이맥스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과연 한국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그리고 그 선택은 세계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요? 먼저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미국은 한국의 성과를 자국 진영에 묶어두려 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경제적 유혹과 압박을 동시에 가했습니다. 유럽은 한국의 기술을 공유하자며 손을 내밀었지만 이면에는 경쟁자를 약화시키려는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신흥국들은 한국과의 협력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국은 사방에서 부름을 받으며 동시에 사방에서 압박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한국이 내린 선택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어느 한 진영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국제 협력 플랫폼을 제안했습니다. 강대국과 신흥국, 기업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다자적 구조, 그리고 기술과 자원을 공평하게 나누는 새로운 모델이었습니다. 한국은 외쳤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미래를 선택한다. 이 선언은 전 세계에 메아리 쳤습니다. 신흥국들은 환호했고 강대국들은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심지어 강대국들도 한국이 만든 플랫폼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을 배제한다는 건 곧 미래 시장에서 뒤처진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런 담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축적된 신뢰와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과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에 신뢰를 쌓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라는 이미지는 한국이 새로운 질서를 제안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둘째, 내부의 단결이 있었습니다. 강대국의 압박 속에서 한국 사회는 정치적 갈등을 넘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국민적 합의와 결속이 있었기에 한국은 두려움 없이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젊은 세대의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나라일 뿐이다라는 패배감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대신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미 해냈다라는 자부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자부심은 곧 혁신과 창의성으로 이어졌고 한국을 더 멀리 밀어올리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선택은 세계 질서를 뒤흔들었습니다. 강대국 중심의 1급 구조가 무너지고 한국이 주도하는 다급 구조가 열렸습니다. 더 이상 특정 나라가 세상을 독점하지 못하는 시대,
협력과 신뢰가 새로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을까요?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고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다가옵니다. 만약 한국이 자만하거나 내부의 갈등으로 스스로 무너진다면 지금의 성과는 한순간의 불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단서를 줍니다. 한국은 위기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실패 속에서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리고 미래를 향한 의지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거대한 회의장에서 한국의 대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의 미래를 위해 이 길을 선택합니다. 그 순간 세계의 시선이 한국에 집중되고 환호와 갈채가 터져 나옵니다. 강대국들은 당황했지만 결국 손을 내밀었고 신흥국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한국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질서를 바꾸는 새로운 리더, 모두의 미래를 설계하는 진정한 중심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한국의 선택은 끝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인가? 아마도 답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